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상 그림책인데요. 환상 그림책의 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스티커 한번 안 사보신 분 없으시죠? 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베아트릭스 포터의 이 피터 레빗 시리즈가 전형적인 환상 동화의 어떤 시작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런 반면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현대의 환상 동화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인공 맥스가 그 당시대에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 너무나 솔직한 보통 남자아이들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엄마에게 좀 과격한 표현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지되었었더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요정이나 괴물이 등장을 하는 환상동화 중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다면 환상성이 높은 유형에 속하는 순수 환상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보시면 제가 사실 앞에 영상에서는 전체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뒷표지를 한 번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요. 이 앞표지와 뒷표지가 사실 연결이 되는 장면이고요. 이 표지에서 배경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목과 그림이 드러나고 있어요. 즉 배경이 드러나는 그림과 정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아이들과 만약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간다면 이라는 어떤 발문이나 그런 상상과 관련된 활동들을 빼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적 요소의 특징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맥스의 다면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내의 어떤 심리학자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되게 보이콧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맥스 같이 심리 상태의 변화를 너무나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다면적인 등장 인물들은 바로 우리가 전래동화라고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선한 인물과 또 악한 인물의 어떤 대립구도를 보이는 그런 동화들에 익숙해져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활동화라든지 아니면 환상동화의 주인공들은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보여주거나 혹은 맥스는 성장을 보여주기보다는 심리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어떤 치유의 장면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의 남자의 맥스, 그것이 바로 환상동화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문학작품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 아이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플롯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의 구조이죠. 자,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맥스의 그 갈등을 따라가게 돼요. 보통의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나의 어떤 욕구, 감정이 충돌되는 그런 갈등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환상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해소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기승전결을 따르는 이야기 형식을 단선적이다, 나열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이 있죠. 맥스가 늑대 옷을 입고서 마치 상상의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심한 장난을 하다가 방에 다시 엄마의 꾸중을 듣고 갇히는 장면으로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맥스의 방이 환상세계로 가는 통로로 변화하고 맥스호를 타고 괴물나라에 도착하는 전기를 통해서 괴물나라에서 괴물소동을 벌이는 그 절정을 지나서 다시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이 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로 돌아오는 결말을 맞이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의 여운 아직 가지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환상동화의 또한 결말의 특징, 우리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열린 결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어요. 결말은 독자에게 맡기는 그런 마무리를 보여주는 환상동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던 형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동화를 읽을 때 이미 알 수 있었지만 이 배경의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배경의 장치, 환상동화의 그 환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환이 되는 통로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논리적인 개연성을 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맥스의 방안이었죠. 그래서 맥스의 방안이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어떤 장치가 된다는 것이 이 환상 동화의 또 커다란 특징이자 전래 동화의 환상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장치를 통해서 아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배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배경의 장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달의 변화도 보았지만 맥스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시간은 멈추어 있는 잠시 환상의 세계로 일탈을 한 것이죠. 그런 장치들이 너무나 안정감을 주면서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는 정말 고대 유물 같은 그런 만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에서의 장치도 이렇게 현실에서의 시간은 멈춰 있을 때 환상을 오고 가는 그런 장치를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로가 존재하고 현실과 환상 세계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환상적 요소를 오히려 더해주면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 텍스트다, 메인 텍스트다, 그리고 파라 텍스트인 주변 텍스트다 라고 얘기하는 장치들에서도 보시면 되게 세심하게 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서 글자의 크기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어서 이야기에 더 몰입시키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잘 마련되고 세심하게 배려된 그런 그림책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너무 뛰어난 고전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모두가 사랑하는 그리고 저 또한 사랑하는 그림책인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그림책을 소개해드릴지 고민해 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 지으세요.